현대사료 2021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주가를 살펴보았습니다. 네이버의 자료인데요. 저간 2019년도부터 밑으로 쭉 기고 있다가 올해 3월 말에 와가지고 기둥을 쳐서 올라가듯이 급격히 급상승해가지고 다시 조금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좀 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인베스트닷컴의 마켓 무버 시장에 영향을 준 종목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인 현대사료가 7번째로 그 280만 주가 거래가 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가격은 15.7%가 하락한 거로 됐지만은 워낙 한 급격히 급등했다가 조금 떨어진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. 그리고 더 궁금해서 그 인베스트닷컴에 미국 옥수수 선물 그 곡선을 봤는데 한 10년 거의 만에 옥수수 가격이 10년 전 가격으로 다시 올라선 거로 이렇게 그 그래프가 나타나네요. 그동안에는 이제 곡물 가격이 싸서 뭐 그 가축들도 잘 키우고 그랬었던 모양인데 향후 우리 그 먹거리가 걱정이 될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는데 보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올라간 거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뭐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코비드 영향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. 곡물 수입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중국, 그 다음에 일본, 한국이 전 세계적인 그 수입의 대부분 수위를 차지한다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도 자체 생산량이 많은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곡물 수입을 해야만 중국도 되는 상황인 모양인데 어쨌든 코비드 영향 때문에 뭐 농사가 안 됐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런 것도 있었어. 작년에 유럽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그 자연재해 그 때문에 제대로 그 곡물 수확을 재배를 못 해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진 것으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스카이어 홀딩스가 주가를 분석하는 거는 딱 그 목적이 원래는 이 장부 가격 대비 얼마냐 이것만 이제 분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4월 3일 현재 주가를 보면은 장부 가격 대비 1000%가 넘었거든요. 이 장부 가격은 9,300원짜리인데 이 시세가 97,300원이 됐습니다. 물론 뭐 더 높은 가격으로 갔다가 다시 떨어진 금액입니다만은 이게 그 올라도 이렇게 급격히 그 900%, 1000%가 오를 수 있는 거냐? 이거는 뭐 제가 그 경험상 처음 보는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뭐 주식 발행 수도 그래서 좀 표시를 했고요. 거래량을 그 가져왔습니다. 그게 총 그 유통 주식수에 자기 주식이 없는 회사네요. 그 46.7%나 4월 3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. 거의 그 유통 주식수의 50%가 이 거래량이 894가 된 것 같은데 어, 네이버에 소개되어 있는 그 매도량은 180만 주.
그 다음에 매수량은 190만 주인데 이걸 더하면은 370만 주인데 그 거래량은 또 280만 주다.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통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위 랭크 증권사들만이니까 외국계 그 투자기관들도 있고 다른 중소 투자기관들도 있을 테니까 어, 자관 이것은 그 한쪽으로 어떤 그 매입량이라든가 매도량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가 거래량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 확실히 좀 모르는 상태입니다. 어쨌거나 거래량이 46.7%나 해당하는데 5% 이상 두 주주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70% 선이거든요.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게 30%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래량은 46.7%라고 한다면 8949 다 포함해서 거래량인지 아니면은 이 주주분들의 그 지분율도 일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주식의 문외한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1개월 내 그 변동을 보면은 이제 그 파란 게 이제 매도더라고요.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가 3월 말에 급격히 그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주가도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1개월의 그래프를 네이버 증권에서 보여주고 있네요. 이래서 현대사료가 현재 그 주가가 급등해 있는 상태다 하는 거를 알면서 손익계산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매출액을 보면은 1,1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2.6%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%로 더 증가를 해서 스루풋은 24.3%가 감소했습니다. 스루풋율은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마진율은 오히려 5%가 감소했습니다. 그런데 운영비용을 32%나 줄여가지고 결과론적으로 TOE 생산성이 1.09, 작년에 2020년도에 0.98이었던 게 0.1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12억 원을 실현했습니다. 전년도에는 4억 7,700만 원 영업 적자였습니다. 원가 회계하고의 그 차이는 크게 없는데요. 이것은 가공 곡물을 들여다가 가공하는 그 가공 비율이 크게 작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또한 재고 회전율이 엄청 빠르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것을 그 다음 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고를 보면은 매출액이 한 1,000억 정도 되는데 재고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진 않습니다. 상품 제품 해서 그 증가한 거는 1억 9,900만 원, 2억 원 돈이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미착 원재료가 36억 원이나 증가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곡물 원재료가 36억 원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다. 이것이 비싼 가격에 산 건지 싼 가격에 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비싼 가격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제품화 될 때는 그 수익가 인상분이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 2022년 1분기가 거의 이제 다 지나갔는데요. 1분기 결산서가 나와보면은 좀 더 파악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다려지기도 합니다. 뭐 할인이나 이런 데도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두 개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스루풋 손익을 분석하는
데이터,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재료비가 9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32%가 감소했습니다. 감소시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소시켰을 수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.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는 5.8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33%, 11.7%가 증가했습니다. 직원 수는 3명이 줄었고 인당 평균 임금은 5,930만 원으로서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수준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2019년이 가장 높았고 6천만 원 선이었는데 2020년에 5,400만 원으로 떨어졌었습니다. 그러니까 임금이 삭감된 건지 또는 보너스를 줄였던 건지, 아까 2020년이 적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보너스를 못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운반비가 좀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비용인데요. 거의 인건비만큼 나가는데 45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래도 전년보다는 7.7%가 감소한 금액입니다. 매출이 증가했는데 운반비가 줄을 수 있을까? 보통 매출이 증가하면은 운반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수량이 증가한 거 아니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서 오히려 물량은 줄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는 이제 운반비는 감소한 거다. 이렇게 해석이 또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을 크게 줄였던 것 중에 하나는 2020년에 57억이라는 손상 차손이 있었는데 이게 손상 차손이 없어지고 오히려 환입이 됐다. 그러니까 손상이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나오더라고요. 금융자산에서도 손상 차손이 나오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데 아마 외환 차손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환율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어쨌거나 이게 전년도보다는 110%나 감소한 것이 운영비용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.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인건비나 다른 거는 조금 뭐 인건비는 증가했습니다. 다른 거는 조금씩 절감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손상 차손 금액이 없어지고 오히려 환입을 잡았다는 거죠. 가공 비율은 3년 동안 4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곡물 원료를 들여다가 제품화 시키는데 가공 공정은 그렇게 복잡한 게 없고 포장 정도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.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이건 다음 장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Q 총 제조 비용은 상품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고 P 총 제조 비용은 상품을 재고자산 변동범위에서 뺀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. 뭐 스루풋은 분석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상품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현대사료는 상품은 빼가지고 별도로 이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단계 회계투명성 검증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증가액 차이 정도, 상품의 증가액 차이입니다.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과거 2년 동안은 일치했는데 2021년도에 와서 1,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현금식으로 읽으면은요,
43억 9,700만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, 재고는 43억 8천만 원, 8,200만 원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다. 1,5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론가 날라갔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1,500만 원이 어디에 쓴 건지 그거는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. 재고 회전율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, 재고를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 회전율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. 1년이 52주니까 보름에 1회전 한다 그러면 104회전 할 거고, 요거를 그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몇 회전 한다는 게 또 나오겠죠. 이렇게 그 높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는데, 어, 생산성을 보자면은 2019년도에 1.38에서 회전율도 떨어지고, 그 다음에 그 생산성도 떨어지고, 이거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상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와서 회전율은 떨어졌는데 생산성은 상승했다. 이렇게 역방향인 경우, 증감에서 한쪽은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한쪽은 플러스로 표시되면은, 이럴 경우에 그 재고자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 왔습니다. 이것을 그 회사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, 그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든가 또는 제품 가격도 상승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. 이건 다음 장 데이터를 통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임팩트, 그 미래 가치라고 그 만든 건데 이게 42.4%가 하락했습니다. 주가 하락 요인으로 원래 작용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. 총 자산 회전율은 거꾸로 전년보다도 1.18로 증가했습니다. 매출 채권 회전율은 1년간 2.5회전뿐이는 안 되네요. 전년보다는 그래도 수금 속도가 빨라졌지만, 이 재고 회전율하고의 그 차이를 보면은 엄청 이 업종의 그 거래 그 관행이 참 그 장사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현물은 들어오는 대로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데, 대금 회수는 1년에 2.5회뿐이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수요처들이 영세업체들이냐, 그럴 확률이 많죠. 국내 그 양계업자나 양돈업자들 일 확률이 많으니까요. 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. 그래서 이 사료 업종도 참 그 사업이 쉽지는 않은 업종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. 대신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빨라졌죠. 이것은 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측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의 현찰박치기로 물건을 사는 수준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1년에 11회전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대금 지급을 빨리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곡물 확보가 어렵다. 그런 영업 상황이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머리 굽신거려야 되고 또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금할 때도 제발 돈 좀 주세요라는 이 영업 환경이다. 이렇게 봐지네요. 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 역시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14%, 12% 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인상을 시켰겠죠.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옥수수, 대두박이 있는데 수입이 있고 국내 구입품도 있습니다만은 20% 선이 다 넘습니다. 수입품만 대두박 수입품만 13.3%고요.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수입 원료 가격의 인상폭을 제품 판매 가격에
어, 다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게 나오죠. 대부분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그러면은 그 나쁜 의미를 쓸 때의 용어로 전가시킨다.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예, 기업을 너무 그 비판적으로 그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. 원료 가격이 그 상승을 한다면은 제품 가격에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일 것 같고, 가공비나 운영 비용에서의 어떤 조정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큼은 그 반영이 됐다. 이 가공 비율이 아까 그 4%뿐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. 가공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40%다 50%라고 그러면은 이 그 원재료 그 인상률이 20%다 그러면은 가공률이 50%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이 50%만 반영해주고 다른 비용은 못 올려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런 건데 이 상황은 가공 비율이 4%뿐이 안 되는데 14%뿐이 인상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치열한 시장 경쟁이 또 국내에는 이 사료 그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못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.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5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종속기업은 없는 기업이고요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억 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. 작년에는 67억 원, 재작년에는 63억 원 정도까지 났는데 실제 이 현금 세후 현금 순이익은 오히려 10배 이상으로 떨어졌다.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. 현금 수익률로 산출했어도 마찬가지로 7.3%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경영성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가는 하락해야 정상적인 건데 특별 상황인 거죠. 국제 곡물 가격 급상승에 따른 충격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채권자한테 16억 원 돈을 갚았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0.6% 내려갔습니다. 이자 지급이자율이 낮은 거로 갈아탄 거로 아니면은 더 싼 거로 그렇게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EAT 세후 현금 순이익하고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하고 2021년도에는 일치를 합니다. ROE로서는 0.8% 선입니다. 최종 FEM 15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이 벌었다고 표현할 때는 이자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번 돈에서 이것을 대금을 그 차입금을 갚았을 것이므로 들어온 돈은 번 돈으로 그렇게 읽습니다. 차입금을 오히려 늘렸을 때는 현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. 현금 버퍼율은 4.9%로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. 이익 잉여금은 368.5%로 10.9%가 내려갔습니다. 누적 자본 성장률은 4.69배로서 전년보다 0.1배 내려갔습니다. 그게 그 캐펙스 그 투자 50억이 비유동자산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유형자산에만 7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다른 거는 오히려 감소했겠죠. 이상 현대사료에 대해서 스르프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